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계속 이제 주일마다 제가 교화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저걸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의 정권으로 통일될 거라고 저희는 믿죠? 믿죠? 네. 전 세계가 하나의 정권으로, 하나의 정권. 세계 일가. 세계가 하나의 가족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을 우리나라가 맡게 되죠. 맞죠? 근데 누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 크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그 중심이 됩니까? 라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누군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줘.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내요.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라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건 사입이다. 돌아가자. 더 이상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입이다 라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득할 수 있게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상제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어땠냐면은 세상에 노예제도가 있어서 우리는 반상의 구분이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종처럼 부려요. 짐승처럼. 예.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노동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최수훈이라는 분한테 최재우 신교를 딱 내려서 세상을 바꿔봐라 했는데 이분이 유교의 구형을 넘지 못해서 이 세상이 뭐 스스로 어떤 반상의 구분을 스스로 짓고 제가 상놈이에요. 여기 이제 마님이 계세요. 마님이 계신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마님과 너는 동등하다.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상놈인데 뭔 소리 하냐고. 마님은 마님이고 난 상것인데 피가 다른데 뭔 소리 하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서 상제님께서 이 신교를 싹 거두시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교를 새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일본을 들어 쓰세요. 일본을. 자. 일본을 쓰시는데 최수훈한테 이 종장을 맡기시고 일본의 1월 대명직위와 천하 통일직위 이거를 딱 내리세요. 그러면서 인장은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이것마저 주면 세상이 지 것이 되는데 이거는 안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도 승리를 하고 너일전쟁도 승리를 하면서 일본이 주권을 막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리라. 상제님께서 일본은 너희 일꾼이 되리니 말대접이나 잘해주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일본이 36년 동안 통치를 하고 떠났단 말이죠. 요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쵸? 일본 통치하고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힘을 가졌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통해서 상제님은 일본을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말씀을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일꾼으로 됐느냐? 우리나라에 이걸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노예제도라는 게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반상의 구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고 우리 마님은 마님이지 나는 상것이요 이런 마음이 안 없어졌는데 일본이 통치를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의 군합발 앞에 양반이건 상놈이건 똑같이 짓밟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처럼 생각했던 우리 영감 마님이 일본 사람한테 똑같이 짓밟히는 거예요. 아, 양반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생겨요. 그리고 일반에서 제도적으로 반상의 구분이 없게끔 만들면서 노예제도가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사라지느냐? 우리나라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됐어요. 물론 일제치하보다는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이 더 앞섰어요. 근데 이게 지구라 그러면 노예제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가 여기서 조금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일제 36년 이게 끝나게 되니까 36년 치하가 끝나게 되니까 1945년에 일제 점령이 끝나요. 1949년에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공포를 해요.
이게 근대에 와서 거의 2000년대에 와서 마지막 국가까지도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상인님께서 노예제도를 없애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돼요. 자,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산업화. 일본이 전쟁을 이기려고 우리나라한테 뭘 했냐면 철도를 깔아줘요. 전국에 철도망을 깔아가지고 물자를 이송할 수 있게끔. 예. 그래가지고 이 철도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했는데 전쟁에 딱 지고 철도를 못 뜯어가잖아요. 냅두고 갔어요. 그래서 철도가 우리께가 돼갖고 우리나라가 산업할 수 있는 길, 이 길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놓은 철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의 산업화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농업 발전을 이룹니다. 일본이 댐을 많이 건설해요. 댐 아시죠? 저수지. 농사를 전라도가 곡창 지역이니까 전라도에 농사를 잘 되게 해가지고 이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군자금으로 군량미로 쓰겠다 해가지고 농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일본이 농업이 잘 되게끔 댐을 막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우리나라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더 부가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보릿고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게 그냥 어떤 핵심적인 역할도 하게 돼요. 일본이 만든 댐에 의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 이거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공무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들 있잖아요. 옷 딱 입고 대궐에 이제 입청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근로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더우니까,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지니까 4시간만 일을 해요. 좋죠. 예. 굉장히 좋죠. 예. 지금 뭐 유럽의 최고의 복지국가나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요만큼 일했어요. 최고의 복지국가였죠.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래, 우리 내일 좀 볼까? 그럼 언제 좀 볼까? 정월 좀 봐. 그러면, 서너 시 좀 봐. 그러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사이를 두고, 이때 좀 만나, 이겁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3시 반까지 봐. 그럼 3시 반에서 5분 지나면, 왜 늦었어? 이러죠. 이때는, 그냥, 낮에도 닭이 울어요. 정오에. 점심시간 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낮에 닭 울 때 좀 봐. 그러면 가가지고, 닭이 울면 그때 보는 거고, 닭이 컨디션이 안 와서, 1시간 있다 울면 1시간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의 개념이었어요. 시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이랬는데, 일본이 우리를 딱 통치하면서 뭘 하냐면, 공장에서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악착같이 골수를 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래서, 하루, 10시간 근무, 2시간 휴식, 몇 시간 잠, 이런 걸 하려고 시간을 도입해요. 예. 그리고, 이 철도를 까니까, 철도가 운행하려면 5시쯤에 출발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탈 수가 없잖아요. 몇 시 몇 분에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 개념이 생기면서 지금의 우리의 빨리빨리라는 우리 민족적 정서가 이때 생겨요. 굉장히 느긋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예. 아침에 서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네 그간 별일 없었는가 하면서 한 3, 40분 노닥거리다가 서당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 만든 어떤 근대화적 교육 시스템에서 서구에서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근대화적 교육 시스템에서 딱 정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쪼개 쓰는, 아껴 쓰는 이런 방법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 화폐제도. 원래 화폐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처럼 제도화되지 못했고 이 무거운 엽전을 썼기 때문에 쌀이나 엽전 무게나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화폐제도를 간소화시키면서 아주 큰 발전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근대 사회로 이렇게 되는 어떤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전 세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되니까 세계에 미치게 된다. 이게 선생님 말씀이에요. 일본을 일꾼으로 써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게 전 세계에 가서 변화받게 될 것이다. 이게 상대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싹 일어나서 지금도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죠. 근데 심지어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서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자, 이만큼 들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예.
뭔가 궁금해지십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도대체 뭘까?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환극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그 천지가 이제 무극하고 태극하여서 세상을 낳았지만 이것이 순행하고 움직이는 데는 이 환극이라는 게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봤을 때 동양에는 중국이 이 환극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황제의 칭호를 썼고요. 서양에는 예, 로마의 교황이 얼마 전에 왔다 갔죠. 예, 교황이 이 환극을 가지고 황제의 칭호를 썼어요. 그래서 뭐 전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까지는 중국이 이 환극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문명을 선도합니다. 중국에서 화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보급시키고요. 중국에서 활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급을 시키고요. 네. 중국에서 기계 문명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급을 시킵니다. 근 500년간은 이게 서양으로 넘어와요. 근 500년간은 서양에서 뭐 수학을 발달시켜서 전 세계에 미치게 하고 물리학을 발달시켜서 전 세계에 미치게 하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켜서 전 세계에 미치게 합니다. 환극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문화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 문화와 문명이 그 환극이 있는 곳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환극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제님께서 그래서 이 환극의 기운을 우리나라로 옮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무국징역 8장 16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게 하려면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된 환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환극신이 이 땅으로 옮기게 된 인연은 송호함의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광서제가 딱 죽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고종이 원래 우리는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제후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고 일본이고 서로 자기네 보고 우리 속국이라니까 우리 속국 아니야. 우리는 자주국기야. 그러면서 우리를 제국으로 선포합니다. 네. 조선 왕조를 제국으로 선포하게 되고 스스로 고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 대왕이라고 하죠. 고종 황제보다 훨씬 존경하지만 세종은 대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이 황제국이었고 우리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었어요. 근데 고종은 우리가 황제라고 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국을 선포했고 스스로 황제가 된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 환극의 기운을 어디다 두시느냐, 예, 천국의 이 청자를 따서 청주의 만동묘에 환극의 기운을 다 비장하십니다. 예. 환극의 기운을 상제님께서 비장하시니까 이 방금 읽어드린 진경구절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왕조가 다 무너져요. 예. 그 전까지는 무슨 왕이 있고 왕이 다스렸죠.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다스리죠. 일본은 천황이 다스립니까? 수상이 다스리죠. 예.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왕가가 유지되긴 하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황극신의 기운과 만국 제왕의 기운을 싹 거두세요. 만국에 제왕이 없으니 기운이 없으니 왕이 없는 겁니다. 예. 제왕의 기운을 싹 거두시니까 전 세계가 왕조가 없어지고 뭐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실제로 이 황극의 기운, 제왕의 기운은 전부 거두셔서 상제님께서 이 만동묘에 딱 냅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동묘를 우리 도주님이 가셨을 때, 예, 석판이 깨지면서 만동묘의 기운을 상제님께서 이 황제의 기운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봉수동으로 이어하십니다. 예. 봉수동으로 이어하시고 태극도를 만드시고, 예,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문명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근대화를 이뤘어요. 산업화를 이뤘어요. 맞죠? 네, 우리나라 세계에서 아주 굴지의 국가가 됐죠. 삼성, LG 하면 세계적으로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그런 큰 어떤 상등국이 돼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 있냐 보는 겁니다. 자원 있습니까? 이거 없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예,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말하죠. 우리는 인적 자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을 교육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똑똑하면, 예, 반란 일으킬까봐 우리나라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터집니까? 6.25 전쟁이 터져요. 산업시설이고 교육시설이고 다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물질적 자원이 없고요. 인적 자원은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불과 5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떠한 자원도 없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의 굴지의 국가로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해서 우리나라보다 똑똑한 민족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숨겨진 이면에는 황극의 기운을 우리 도주님께서 취하셔서 부산에 임하셔서 저기 보수동에 임하셔서 나중에 태국도 대강정까지 만드시고 공부의 기운을 돌립니다. 결국 황극의 기운이 어디에 임해 있느냐? 이 세상에 바로 대한민국 부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극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이 돼요. 문화가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언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걸 개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휴대폰 보급률이 가장 많은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이 영화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을 한대요. 외국에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딱 시청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평이 좋다. 그럼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별로다. 그럼 세계적으로 성공을 못 거둬요. 이게 뭐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늘의 기운, 하늘이 보는 어떤 관점, 백성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이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제님께서 황국과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거두셔서 이 나라 이 땅에 두시고 도주님께서 이것을 취하셔서 태극도에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이 발현되는 이 나라가 나중에 종래에는 지금은 얼마 없지 힘이 약하지만 종래에는 온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이 황극의 통치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이 세상을 통치했고 로마의 교황이 유럽 전 지역을 통치했듯이 이제는 그 동유럽을 떠나서 온 세상을 이 황극신의 기운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치하게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얘기의 순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조금은 설득력이 있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리려고 했고 진경 구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으면서 제가 가도록 할게요. 이 상제님께서 이러세요. 만동묘에 가셔가지고 도주님께서 이곳 청주 화양동은 명청 양국이 공존하는 곳이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를 고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고 가세요. 대신문 어떤 큰 신령, 큰 어떤 신명이 오실 수 있는 그 큰 문을 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극의 기운을 열고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큰 대신명들이 오실 수 있는 문을 열어서 황제국이어야 대신명이 오고 대지여야 대신명이 응하거든요. 그래서 강천이라는 대지에 황극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대신명이 응해서 이 조화를 부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이 태극과 무국을 증명하리라. 이건 도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아까 밑에서 한참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요. 루시라고.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를 100% 사람인데 머리가 있잖아요. 뇌를 100% 사용하게 되면 인간이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영화예요. 영화는 이제 생각이 되시면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 때문에 사람이 100% 능력을 발휘하냐면 약 때문이에요. 약. 어떤 알약을 먹으면 누구나 상관없이 100%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신과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동양의 관점과 서양의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동양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능력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냐면 이와 같은 덕을 갖춘 사람한테 더 주어져요. 자, 여러분 중에 제가 만약에 손을 까딱하면 벽이 무너져요. 손을 까딱하면 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능력을
아무한테나 주면, 자, 제가 지나가다가 툭 누구한테 부딪혔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해요. 그래요? 그럼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집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망조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고, 사사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바로 이런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관점입니다. 상제님께서 황극의 기운을 세우셨어요. 분명히 이 땅에, 이 나라에, 부산, 강천에, 태극도에. 그러면 태극도에서는 온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네. 여러분들 누구나 상제님의 기운이 내려오면 일본이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할 수 있을 만한 기운이 응했듯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기운이 우리한테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오면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이 황금을 가진 민족이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힘이 주어져서도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도는 세계의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문화적 혁명을 갖춰야 돼요. 모든 사람은 물질 앞에서 개인의 이익 앞에서 일로 치우치고 절로 치우쳐요. 근데 이제 상제님이 내려놓으신 이 황극의 기운을 받을 사람들은 어떠한 치우침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사람에게 이 기운이 응해도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정신과 그런 문명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 황극의 기운으로 온 세상을 다 화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황극의 기운이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고, 이제 우리 태극 도인들이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로 준비가 되게 된다면 더 큰 어떤 미래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태극대의 세계화도 저는 절대 늦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도에 가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황극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의 그 태극도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황극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